노유진의 정치 카페.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 카페 전국 투어 대장정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원래 예정이 여기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긴급 투입됐어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예, 오늘 총선 전 마지막 일요일이고요. 저희가 나와 있는 것은 지금 경기도 안양시 평촌중앙공원입니다. 아니 저 지하철 타고 지하철 내려가지고 500m만 걸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뭐가 500m야.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자, 쨍한 날씨는 아니지만 일요일 이곳까지 많은 시민들이 나와주셨고요. 오다가 보니까 유모차 끌고 저기서 조금 전기 자동차도 타고 참 평온한 일요일을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항상 웬일이야? 제가 멘트만 시작하면 바로 끼어들었거든요. 가만히 계시네. 유시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시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 근처에 박달교장 옛날에 제가 지역예비군 할 때 훈련받으러 종종 오던 곳이었는데 저도요. 예, 동안을군은 아니고 거기는 갑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아주 뵙게돼서 반가워요. 네. 예, 그저께하고 어저께 이제 사전투표가 있었죠. 사전투표가 끝났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사전투표 하신 분 계시죠? 예. 아이고 성미도 급하시라. 듣고 가시지. 어쨌든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께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 참 많으십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사전 투표가 최고치,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도입한 이후로 최고치라고 하니까 투표율도 다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쁜 소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가 처음이고 이번이 두 번째고 총선으로는 처음이니까 예. 무조건 신기록이에요. 그죠? 예. 예. 지난번에 11.49%인데 이번에 12.19%고요. 전북이 굉장히 높았고 반면에 영남 쪽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바람직하죠? 예. 이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래도 각하께서 자꾸 이렇게 진실한 사람 찾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도 좀 짜증이 좀 나신 것 같아요. 원래 진실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거든. 예. 그리고 원래 배신은 진실한 사람이 하는 게 배신이에요. 그쵸? 예, 저희가 오늘 새벽 발행된 정치카페 99편 대반격편에서 이번 총선 전망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암울해 보이는데 꼭 암울한 것만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고 또 새누리당에서 지금 읍수하고 난리가 났죠. 그게 물론 엄살도 있지만 이게 단지 또 엄살만은 아닌 측면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수요일 날 투표 꼭 참여해 주시고 혼자만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끌고 가셔야 돼요. 예. 여기 청취자들이 이게 어느 동네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여기 정진후 후보 기호 4번 명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보니까 호계동, 평촌동 1, 2, 3동 그죠? 예, 1동, 2동, 3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갈산동, 신촌동 이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제목에요. 팟빵에 올릴 때 동안을 정진후 이름 꼭 넣어놓을 테니까 딴 동네 분들 안 들으셔도 돼. 예, 근데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요. 예. 저희가 전국 투어 마지막 공연 장소로 여기 예정에도 없던 이곳에 이제 긴급 투입된 것은 참 말하고 싶은데 이거 말할 수도 없고 우리 홍길동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여론조사를 했으나 발표를 얘기할 수 없는 1등 후보를 1등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아픔 안타까움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두 손은 서도는 이 정도로 하고요. 드디어 여러분을 이 장소에 오시게끔 한 그분 모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계신 안양 동안을 여기 출마하신 정의당의 정진후 후보님 나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우리 정진후 후보님 원래 음악 선생님이에요? 예?
베토벤처럼 보여가지고. 국어교사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예. 포스는 음악 선생님 포스잖아요, 그죠? 예. 예. 이렇게 멋지게 생기신 국어 선생님을 나는 일찍이 만난 적이 없었어. 예. 그 새누리당 후보가 이제 5선에 도전하는 선거구인데요. 뭐 단일화 소식이 전해지는 것 같더니 또 갑자기 또 어제 석고대죄 하셨죠. 예. 근데 뭐 사실 그 잘못은 정진우 후보가 한 잘못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왜 석고대죄 하셨습니까? 지역에 내려와서 유권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유권자들께서 한결같은 바람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번 선거만큼은 바꿔야 된다. 16년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두 후보가 4번씩이나 이렇게 격돌해서 지역에 실망감을 안겨줘야 되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권 단일화해라. 이런 거였죠. 그래서 야권 단일화를 이번 후보께서 3번에 걸쳐서 저에게 제안을 하셔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3번째 제안을 하셨을 때 제가 전격적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무협상에 들어가고 후보 간 만남이 있었습니다마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안심번호에 의한 여론조사 경선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깨지게 됐고 시민들에게 단일 후보에 대한 너무나 이 깨진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이틀간 한 7시간에 걸쳐서 제가 무릎을 꿇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각주를 좀 달아야겠는데요. 왜 그러면 안심번호로 안 하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집전화 여론조사하고 안심번호 여론조사의 차이가 집전화는 한 절반 정도 가구가 집전화가 없죠. 그러니까 유권자 모집단하고 그 집전화 여론조사로 수집한 표본 집단하고 사이에 편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여론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무선전화는 지금 법 때문에 일반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못 쓰고요. 어느 동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행정전산망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휴대전화마다 가상번호를 부여해서 그 번호를 정당에다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심번호를 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지역구 여론조사가 되기 때문에 2번 당 더민주의 후보 경선도 다 이 방식으로 했어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경선도 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게 합리적이니까. 근데 2번 당의 이정국 후보님은 제가 열린우리당 때 여기 경기도당위원장 하면서 17대 총선 치를 때 공천 받아서 나가셨던 분인데 3번 계속 맞대결 해가지고 지신 분이잖아요. 걔 이기든 지든 대의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당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한 건데, 그러면 정의당도 안심번호를 받고 더민주도 안심번호를 선관위에서 받아서 두 당이 받은 안심번호를 합친 다음에 합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거기서 무작위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집전화로 하자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또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이길지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2번 후보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이긴다 이렇게 판단하셨나 봐. 이긴다고 판단했으면 했겠죠. 그 말은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면 정진우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예. 아니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아니 이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만 봐서는 야권 후보 중에 누가 센지 여러분 모르시잖아. 지금 문재인 더민주 대표께서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다른 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들에 대해서 새누리당을 이길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라고 날마다 말씀하고 다니시잖아요. 여기는 더민주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정당을 1번 빼고 지지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제1야당 야권의 맏형의 전 대표님이시지만 정신적인 대표시잖아요. 예, 그분 말씀을 따라야겠죠. 네. 예. 이상 각주였습니다. 예. 제가 맞게 해석했나요, 정진호 네. 후보님? 예. 예, 그 2번 후보가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상한 장난을 좀 쳤죠? 예. 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가 수락한 직후에 블로그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었다.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제안을 수락하면서 사실 107명이 있는 정당의 후보와 의원 5명인 정당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했을 때 소수 정당의 후보가 수락한 것은 모든 불안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시민들만 보고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단일화에 응하겠다. 이것을 일부만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문장만 딱 넣어서 마치 내가 후보를 사퇴하거나 한 것처럼 이렇게 블로그에 올렸어요. 요거는 이제 지읒 신문, 지읒디귿 신문 요런 데에서 잘 쓰는 거두절미 신공이라고. 예. 2번 당 정치인이 그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예. 네. 예, 지금 뭐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 지금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2번 당, 뭐 4번 당이니까 역시 센 쪽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권자들 좀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각주를 닦게요. 네. 지금 진중근 교수 말씀하신 것도 각주가 필요해요. 이게 정치가 좀 복잡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 오후 1시에 좀 전에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경기 북부 지역을 순회하는 일정을 하면서 고양시에 오셨어요. 고양시에 선거구가 4개입니다. 갑을, 병정. 오셔서 고양을에 가셔서 정재호 후보 유세를 하시고요. 고양갑을 가볍게 건너뛰신 다음에 곧바로 일산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고양병, 고양정, 김현미, 유은혜 후보를 모아서 미강광장에서 유세를 하셨어요. 좀 전에. 그러면 고양갑은 다시 오냐? 안 오셔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 거기는 이미 센 후보가 정해져 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다음 고양을, 정병은 2번 당 후보가 강한 후보고 고양갑은 4번 당 후보가 강한 후보이기 때문에 거기 안 오신 거예요. 예, 2번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동네 오셨어요, 혹시? 아직 안 오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안 오실 안 것 오실 같아요. 겁니다. 이것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요. 요즘 더불어민주당에 인기 있는 유세단이 있죠. 더 컷 유세단이라고. 예. 좀 억울하게 컷오프 당했던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들이 모여서 예. 울면서 더민주 지지를 호소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분들 여기 오셨어요? 그분들 오신다는 광고를 2번 후보 측에서 계속 문자로 발송했는데 안 오셨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 계속 앞으로도 안 오실 거예요. 예, 저희와 판단 일치합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유세단 그리고 김종인 대표, 문재인 전 대표의 일정을 가만히 보시면 그 일정 속에 복수의 야권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 어느 후보가 강세 후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안 가시는 곳은 2번 후보가 강한 후보가 아닙니다. 요게 지금 제 각주입니다. 예. 중요한 정보예요. 예. 각주의 선수. 제가 글 쓰는 사람이니까 각주를 잘 붙여요. 예. 예, 그 유권자들 만나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유권자들 분들께서 처음에 단일화를 요구하셨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지지를 펴오고 계셔요. 특히 사전투표를 하고 나오셔서 제가 길거리에서 인사 다니는데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4번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보통 제가 이 선거를 치르셨던 선배님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길거리에서 10분하고 악수를 했을 때 3분하고 느끼는 강도만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당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강도보다 훨씬 더 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더컷 유세단이
처음에 온다고 했다가 안 온 이유, 그 사이에 여론이 달라진 거예요. 이 선거는 집 짓는 것과 같은 정역학이 아니고 물이 흐르고 공기가 흐르는 것 같은 동역학인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더 센 줄 알았지. 네. 근데 더민주도 안심번호 가지고 지역별로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발표를 못할 따름이지. 그 결과 그 사이에 바뀌었네 이래서 안 온 거니까요. 아마 이제 아직은 이 유권자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 안양 동안을에 살고 계시거나 또는 사는 분을 알고 계신 경우에 야 거기는 4번이 세라더라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안양 동안을의 저 새누리 후보가 이름이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옛날에 서울대 총학생 회장 하셨나? 네, 1980년에.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그때 저희 집에도 이제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 딸입니다 이렇게 했던 네, 그분인데 별명이 학교 다닐 때 제떨이.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동네에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선거운동 같이 하시면서 좀 아름다운 분인가요? 저는 좀 재처리 하셔야 된다. 저는 좀 그런 모습은 지금은 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상대국 경쟁 후보 뭐 악담은 못 하시겠다. 네, 뭐 제가 유권자 내신 여러분들이 익히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여기 왔지 뭐하러 왔겠어요. 국회의원 되실 분은 경쟁자를 흉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선생님이셔. 못하잖아. 우리 진 교수는 1번 심재철 후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아니 뭐 그분은 이제 가끔 망언해야 신문에 좀 나는 이상한 발언해가지고 신문에 나는 것 외에는 저 의정 활동으로는 기록이 없어서 이상한 발언요? 예, 뭐 요즘 뭐 세월호 뭐 그런 사고 나고 나서 예. 유족들 마음 아프게 한 발언 이런 것들도 있었죠. 예. 그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심재철 후보가 1번 심재철 후보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을 때 제가 대의원회 의장이었거든요. 그 이제 학생회를 정부로 치면 그건 대통령, 저는 국회의장 이런 거 비슷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하고는 원래는 형제간처럼 가까운 사이였죠. 대학 서클도 같은 서클 선후배였고요. 또 심재철 씨가 저를 구로동 야학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2년간 야학 교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광주 특위 청문회를 할 때 증인으로 나왔죠.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국회 증언 준비를 제가 그때 막 신혼 때였는데 저희 신림동 달동네에 있던 신혼집에서 며칠간 같이 숙박하면서 저하고 같이 청문회 증언 준비를 하고 그랬던 관계예요. 근데 좀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1994년도에 제가 독일 유학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오라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가지 말고 꼭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때 MBC 기자하다가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왼쪽 다리가 감각이 덜 돌아와서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김대중 총재한테 가서 5.18 재판 받을 때 그 계엄사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했던 거 어려서 겁이 나서 그랬다고 절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정치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 수도권에 괜찮은 선거구를 줄 거다. 내가 거기 선배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저한테는 하겠다고 해놓고 며칠 후에 뉴스 보니까 그 당시 민자당 김영삼 대통령 인기가 막 높았을 때 거기 가버렸어요. 거기 갔더라도 또 초심을 잃지 말고 보수 정당에 있더라도 또 국민민복을 위해서 잘 하면 되는데 아주 이념적으로 지금은 치우쳐 가지고요. 아주 저는 가슴이 아파요. 이제 근한 10년 동안 교류가 없습니다. 저하고는. 저는 가족도 다 알고요. 그런 관계인데 이제 좀 16년 국회에서 일했으면 됐다. 이제는 좀 딴 일 좀 하게 집에 좀 보내주세요. 네. 그 집에 가시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야권 단일화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하겠다고 제가 수락하자마자 이분이 여기서 선거운동 지역에서 하시던 것 적고 서울로 불이 나게 올라가셔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 이야기할 수 없는 마치 이념적인 무슨 문제처럼 야권 후보 단일화를 그렇게 몰아가는 기자회견을 서울까지 가셔서 하셨어요. 그걸로 봐서 아마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근데 뭐 강제기가조차 해야지 뭐. 아니 오늘 김무성 씨가 또 김무성 씨도 씨라 그러면 안 되나? 괜찮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 보고 박근혜 씨라 그랬다고 막말했다고 종편에서 난리던데요. 그죠? 아니 뭐 씨라는 거는 예산 높임말이잖아요. 김무성 씨가요. 오늘도 그렇게 떠들었던데 국회를 운동권이 점령하면 안 된다. 아니 지도 민주화운동 했다며 홈페이지에 그렇게 써놨잖아. 그리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사회운동, 민주화운동 한 게 잘못이에요? 아 맨날 뭐 국민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상향식 공천 한다며. 민주화운동 하신 시민들이 없었으면 지금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야 막걸리야 정말. 그리고 심재철 후보도 운동권 출신이잖아. 예. 운동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문제는 운동했던 사람이 광주에서 그 학살 저질렀던 그 당에 들어가서 정치하고 있는 게 문제지. 옛날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잘못이에요? 아니 무슨 망발도 이런 망발이 있냐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심재철 후보가 정신을 차리고 전라북도 도민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아니고 김무성 대표하고 심재철 의원이 정신을 차려서 자기 자신의 실언과 망언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집에 가셔야 돼. 예. 김무성 대표가 며칠 전에 여기 내려왔어요. 지역에. 아, 여기 왔어요? 예.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는 날이어서 동사무소 반경 100m 안에서 유세를 할 수가 없어서 벗어나서 하셨는데 기자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매우 가관이었습니다. 오선 의원을 만들어서 국회의장을 시키자 뭐 이런. 아니 이거는 저 계속 이게 저 뭐죠 사무총장이 벌써 몇 명이야? 사무총장 시켜주겠다는 사람이 사무총장만 8명이야. 8명이 지금 뭐 국회의장은 몇 명이나 되려나 이제. 국회의장은 5선 가지고는 못해요. 지금 저 경기도 화성에 지난번 보궐선거 당선돼갖고 또 뭐 우리 새누리당의 당대표는 김무성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서청원 씨가 몇 선이에요. 선수로 따져서 심재철 의원은 또 당선이 되어도 국회의장 택도 없어. 예, 이게 무슨 자리 가지고 지금 뭐 장난치는 거야 뭐야. 예. 국회의장도 한 너댓 명 될 거예요. 그밖에 뭐 또 다른 말씀도 하셨나요? 예, 그리고 뭐 야권 연대를 한다는데 우스운 짓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고 가셨죠. 근데 그것 자체가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미 판세는 뒤집어졌고 그리고 안양 시민들께서 제대로 된 선택의 길을 지금 열어놓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은 투표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 안양 시민들의 마음을 숨김없이 표출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가 시작되기 전 그때 일부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도 있지 않아요? 예. 근데 그 심재철 후보 지지율이 저희들이 좀 안심번호를 통해서 했었는데 아니, 일반 여론조사 에서도 집전화 여론조사에서도 별로던데. 집전화 여론조사 당시 그러니까 공표 이전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1번 후보께서 계속 한 서너 차례 추이를 보더라도 계속 그 단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저희들도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 마이너스 알파. 이때 알파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정수. 옛날 생각나시죠? 학교 다닐 때 수학. 네. 되게 그러니까 30%에 미달하는 정도의 지지율밖에 없더라고요. 예. 북한에서 방해 전파를 아니 김정은 니나 잘해 방해 전파 쏘지 말고. 저희들도
왜 이런 수치가 나올까?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일정하게 전국적인 게 있고 지역의 지지도가 있는데 왜 그보다 훨씬 더 미달해서 나올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문이었는데 실제로 지역 다니면서 주민들의 이 유권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건 정확한 수치구나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16끼 계속 짜장면만 먹어봐. 16년 동안 한 사람 억수로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겨워요 이제 그죠? 예. 짬뽕으로 바꿔야 돼. 매운 굴 짬뽕으로. 예. 예, 우리 정진우 후보는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활약을 하셨는데 여러 번 아마 기사 보셨을 겁니다. 언론사에서 조사했죠. 시민단체랑 같이 해가지고 의정평가를 했는데 우리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냥 전부 다 딱 제일 윗순위로 다 좀 배치가 된 걸 아실 겁니다. 정진우 의원이 그때 몇 위에 있습니까? 비례대표들 중에서 5위에 섰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뭐 3파전이다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불리하기만 한 이런 구도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꼭 불리하지만은 않죠. 예.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이 이번에 4번씩 이렇게 격돌을 하고 계십니다. 유권자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너무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옛날에 씨름도 3세판이라고 그랬는데 뭐 4번씩 붙어가지고 나다 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유권자분들께서 굉장히 식상해 하시고 또 그분들이 이미 저는 이 유권자들께서 왜 또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은 이미 진즉에 판단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심재철 의원께서 이제 유권자분들에게 자랑하는 게 있어요. 국회 출석률 100%.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옆에서 지나가다가 듣고 있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옆에 시민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0% 출석하면 뭐해? 그 자리에 앉아서 누드 사진이나 보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걸 가지고 또 그렇게 꼬집으신다 선생님이. 그래서 저도 제가 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구나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용서해줘요 그런 거는. 일만 잘하면 좀 그래도 돼. 근데 일을 못하니까 문제지. 그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19대 국회 들어와서 1년에 한 번꼴로 이제 주민들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안양 시민들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서 정말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형연할 수 없는 대목과 같은 못을 박았던 그런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셨다고 스스로가 믿기 때문에 지역에 이 관공서가 준공될 때 정원에다가 보통 뭐 관공서에 이렇게 국회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이름으로 식수 기념식수 하고 그러는데 기념식수 하시고 그 앞에다가 돌을 하나 좀 놓고 그 돌에다가 안양 발전의 염원을 담아 심재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대통령이건 국회의장이건 기념식수 하는 걸 봤지만은 그런 형태로 기념식수 앞에다가 돌을 새겨놓는 것은 못 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셀프 뭐 박정희 전두환 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송덕비 이런 거잖아요. 송덕비. 예전에 송덕비도 뭐 조병갑 생각나시잖아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송덕비를 세울까 봐서 지역에서 백성들이 그런 걸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도 왕이 그것을 승인했거든요. 송덕비를.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비를 세운 게 너무 지역 발전에 대한 의욕이 넘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오만하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은근히 또 꼬집어질 또 아시네. 이런 정도는 괜찮죠. 예.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4선, 그분이 이제 5선째죠, 그분이. 뭐 이제 5선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4선을 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쵸. 그 뭐 사진보다 걸리거나 아니면은 막말하다가 신문에 나거나 그거는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또 상대편도 3번 계속 같은 상대한테 이제 하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정진우 후보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상 4번 차리면서 그 같은 요리에 같은 밑반찬으로 계속 한 거지 지금까지.
이제 좀 바꿔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우리 정진 후보님은 여기 안양예고 선생님이셨잖아요. 예. 아 진짜 저는 음악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국어 선생님이셨구나. 의왕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예, 안양예고에 28년 전에 국어교사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안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사 그렇습니다. 임용된 게 예, 예. 안양예고였어요. 예. 이 자리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는 예전에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메뚜기 잡으러 다녔던 들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의왕의 백운중학교에서도 한 5년간 근무했었습니다. 그때는 의왕이 없을 때죠. 의왕시가. 예, 그렇죠. 예, 처음에 제가 옛날이니까. 이렇게 왔을 때, 예. 왔을 때는. 그러면 지금 선거운동 다니시다 보면 옛날 제자도 좀 만나고 그러죠. 예, 바로 중앙공원에서도 몇몇 제자들을 봤는데 유모차 끌고 나와 있는 여학생이었던 주부가 제자들도 같이 많이 늙었어요. 예, 많이 늙었더라고요. 예, 안양예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제 안양에 이제 출마하셨으니까 또 공약도 들고 나오셨을 텐데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안양 시민들께서 누구보다도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우셔요. 그런데 2016년부터 이곳 안양이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혁신지구는 그대로 놔둬서 혁신지구가 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과 안양시가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아주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나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혁신지구, 그러니까 안양 시민들께서 염원하시는 교육의 변화는 어려울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도교육청과 안양시를 연결하는 지금 3명의 후보들 중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대 국회에서도 쭉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셨고 4년 동안 내내 교육상임위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회 내에서 소문난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요? 특위 전문위원. 국회에 꾸려진 각종 중요한 특위위원은 다 역임을 했습니다. 뭐 세월호뿐만 아니라 뭐 국민 안전과 관련된 특위, 그 다음에 메르스 특위, 뭐 이런 특위들을 각종 특위들을 섭렵해서 국민의 안전, 그 다음에 보건, 그 다음에 복지, 뭐 연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가장 정확하고 현실성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평촌이 아무래도 동수도 많고 신도시고 이제 좀 젊은 학부모들이 꽤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면 20대 국회에 또 가시면 뭐 가실 거니까 또 아닌가요? 또 가실 거니까 가시면 또 교육위원회에서 하실 계획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해야 되고 지난 19대 때 쌓았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제 경험을 가지고 이곳 안양을 정말 교육과 문화로 좀 생동감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교도소 이전 문제라든지 이전은 부지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교육과 문화, 특히 문화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그 부지에 개발을 하거나 그 부지를 육성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면은 또다시 죽어 있는 어떤 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문화 역량을 최대한 쏟아부어서 문화 콘텐츠 밸리를 그곳에 세우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경기도 교육감이 지금 이재정 교육감이신데요. 뭐 아무 때고 전화 통화 좀 하실 수 있는 관계예요? 예. 뭐 이재정 교육감님은 전화번호 있어요? 예. 되시기 전부터 되시기 전부터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왔고 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확인차 물어봤어요. 아까 그 안양교도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 이전 문제가 그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국회의원 후보들께서 공약 내신 것 보면은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내셨다가 또 이전 공약을 내셨다가 뭐 이렇게 들쑥날쑥했어요. 근데
교도소를 이전하는 문제는 대단히 좀 과정 자체를 잘 만들어가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근 도시 지자체로 이전하려면은 그걸 다른 지자체에서 무턱대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령 의왕으로 이전을 한다면 의왕시에서 교도소 이전 문제를 그래 우리 지역에 교도소 들여오겠다 이렇게 쉽게 받지 않을 거거든요. 아니, 의왕에는 또 교도소 하나 있지 않아요? 예, 서울. 예, 서울구치소가 일로 옮겨와서 의왕에 있잖아요 이미. 예, 그래서 이제 법무타운 이름으로 그것을 옮기려고 한다면은 의왕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안양으로 보내고 그리고 안양에 있는 교도소를 의왕으로 보내고 이런 형태의 윈윈 전략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법무부, 국방부, 의왕시, 안양시 이 5단위가 의견 조율에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꺼내서 계획 단계에 들어가자마자 안양교도소는 내가 이전을 성사시켰다 이렇게 떠들어 버림으로써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요인들로 누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자랑하는 그 구시대적인 정치 행태로는 안양교도소 이전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과정 자체를 잘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안양에 법원 있어요?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안양교도소는 굉장히 큰 교도소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서 재판받고 유죄 판결 받은 사람들이 안양교도소로 와요? 서울이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이거. 아니 안양에도 큰 법원이 있으면 거기서 수용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또 법원이 큰 게 있으면 혜택도 있잖아요 그 지역이. 근데 여기는 조그만 지원밖에 없는데 교도소는 큰 게 여기 있으면 약간 불공평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죠. 처음부터 불공평했어요. 이거는 큰 법원이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옮기게 되면 서울로 네. 옮겨야 되는 게 타당하죠. 서울로 가든가. 네, 법원을 갖고 오든지 일로. 이게 예전에는 시흥시 뭐 이렇게 편제돼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쪽이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변두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안양교도소가 들어선 게 1963년에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50년이 훨씬 넘은 건물이죠. 그 당시에는 아주 이 한적한 곳에 있어서 조용히 갔다가 만들었지만은 지금은 도심의 한가운데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판결을 받으면은 서울에서 수감하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아니 뭐 안양 사람이라고 서울 가서 재판 안 받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아주 뭐 부당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조그만 지원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교도소가 있다는 거는 약간 불공평해. 예. 그죠? 예. 근데 안양교도소는 저도 알아요. 살아봐가지고. 혹시 거기 가셨죠? 거기 나오셨죠? 예, 거기 출신인데요, 제가. 출마하시면 되겠대요. 아니, 연고 있어요. 지역 연고. 아니 원래 저는 이제 지금 정치를 안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꼭 연고를 찾잖아요. 제가 이제 원래는 5.18 날 때 5월 17일 날 자정다대에서 학교에서 잡혀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제 계엄사 합수부 산하 기관에서 조사를 2달을 받고 그리고 안양교도소로 넘어와서 있으면서 안양에 있는 수도군단 계엄보통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있다가 집에 가라 그래서 뭣도 모르고 집에 갔더니 군대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양에서 한 달 살았는데요. 네. 운동장이 굉장히 넓고 그 운동장 건너편으로 담벼락 쪽에 키 큰 미류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그 앞에서 체육 행사가 있어서 인사 갔다 왔는데요. 예. 그 지금 벚꽃이 아주 만개에 있고 아주 풍경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안양교도소 2사, 4사 이쪽에 있었는데 저기 기억나는 게 지금 영화 감독 요새는 안 하나? 영화 만들던 여균동 감독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 양반이 힘이 좋아가지고 이 발굽혀펴기를 300개씩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합수부에서 맨날 얻어맞을 때 기합 줄 때 발굽혀펴기 시키는데 장난삼아 헌병들이 200개 해. 그런데 200개 다 한 사람이에요. 팔뚝 굵기가 저보다 한 3배쯤 됐어요. 근데 이렇게 저녁밥 먹고 나면 창사를 부여잡고 그 운동장 넘어 미루나무를 보면서 조그마한 창 가왕 조용필이 부른 창밖의 여자를 열창하던 그 장면이 지금도 저는 그 노래가 뭔 노래인지 몰랐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창밖의 여자더라고. 그 시대의 명곡을 부르면서 우리가 추억이
추억을 남긴 그런 곳이어서 떠난다고 그러니까 약간 서운한 마음은 드는데 그래도 가야지 뭐. 예. 그죠? 큰 법원 있는 도시로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여러 가지 공약들을 다들 후보들끼리 내놓고 있는데 좀 현실적인 공약을 그래도 하나라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뭐냐면은 안양 이쪽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전철을 이용하시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인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 전철 간격이 배차 간격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예. 길어. 그래서 그 배차 간격을 단 몇 분이라도 당겨서 출근길의 시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공약을 좀 제출해달라. 그래서 저도 출근 전철 배차 간격 조정을 시민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안양교도소 이전의 이론적 기초를 오늘 제공해 드렸어요. 예,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정부에다 그런 것 요구하실 때 예,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서울에 있지만은 고등법원까지는 수원에. 그렇죠. 제가 수원 말하기가 좀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아까 큰 법원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수원은 땅도 아직 좀 있잖아. 예. 큰 법원 있는 데로 가야 돼.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예, 수원에 우리 후보 없죠 아직. 아, 있잖아. 아 영통구는 해당이 안 돼. 아 그래요? 아 이거 불안합니다.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아니 이 방송은 안양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예, 딴 데로 퍼나르지 마십시오. 예. 예, 그 유권자들 만나보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그 지역구 활동을 하신 그 심재철 의원에 대한 평가들 또 거기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정진우 후보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들 하실까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만나시면은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뭘 그만했냐 그랬더니 이번 공천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너무 적나라하게 양 당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중앙당만 그러는가 싶었더니 지역의 정치가 그대로 전이되어서 나타나고 단일화한다고 그랬다 단일화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중앙정치를 통해서 보셨던 막장 드라마의 정치 행태를 지역과 연계시켜서 그대로 해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좀 새로운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 정치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도 필요한데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다. 그런데 몇 번씩 나와서 떨어진 분한테 그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비례대표로서 4년간 의정활동을 해서 나름대로 일정하게 검증된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격려와 지지 그런 희망들을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큰 당들 막장 드라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아니 뭐 그 헐떠들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1번 당은 원래 그런 거고 2번 당은 원래 그런 당이 아닌데 좀 안타까워요. 그죠?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사실 2번 당에 가서 공천 싸움 하신 분들 많잖아요. 왜 그 레드오션에 가서 그렇게 비비나 몰라. 정의당은 또 오시면 공천을 착착 잘 드리는 당인데 공천 받는데 진짜 어려움이 없어요. 본인의 하자만 없으면. 네. 그래서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당선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공천은 엄청 쉬워. 그래도 우리 당은 처음에 공천을 했던 63명의 후보들 모두를 우리 당원들께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출해 주신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당이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에이, 다들 선거구마다 한 사람밖에 없어갖고 찬반 투표한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또 깔때기를 대시나. 아니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잖아요. 그 공천 원칙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봉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그 쳐내고 말 안 듣는다고 쳐내고 이른바 이제 진실한 사람 이게 기준이 돼 버려가지고 그 사단이 나버린 거고요. 기억하시죠? 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뭐 신을 참아여 주시옵소서 유승민 씨 자기 잘라달라고 근데 자르면 또 안 된다고 네가 알아서 나가라 이런 쇼를 하다가 또 옥새 들고 튀어라부터 온갖 사극이 펼쳐졌던 게 1번 당이고요. 2번 당 경우에는 뭡니까 뭐 공천을 칸막이를 쳤죠.
뭐 룸살롱처럼 칸막이를 치고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뭐지 자기들끼리 뭐 집어넣고 이러다가 이제 사단이 나버렸던 것 같고. 룸살롱 안 가보셨구나. 그래요. 룸살롱은 룸이잖아. 칸막이가 아니고 칸막이가 벽이 아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 교수는 너무 건전하게 사는 분이라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그리고 3번당 같은 경우에 딱 문제가 됐던 게 그거죠. 뭐 저 옷 벗고 드러눕고 그다음에 도끼 퍼포먼스 막 나오고 이게 새정치 하겠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새정치가 아니라 몇십 년 전 정치를 복고풍으로 지금 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정의당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 완벽하게 끝냈죠. 예, 비례대표 뭐 당원들이 투표했는데 근데 또 이제 4번 당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솔직하게 하자고 요 당이 너무 까칠해. 그죠? 좀 까칠해요. 이 밤송이 같아서 만질라 그러면 밤은 탐나는데 가시가 까칠까칠해요. 우리 그런 거 좀 고쳐야 되는데 지금 고치는 과정이잖아요. 저는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고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까칠거리기만 하지 피는 안 나 이제. 예, 그 정도 왔는데요. 저는 이제 1번 당은 그 사태가 벌어진 게 왕정이라서 그래요. 왕정.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노후 불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나한테 충성할 사람을 국회에 많이 데리고 넣어야 돼. 이것 때문에 이제 무리한 공천을 한 건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노후를 보장받는 길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었어. 진짜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고 우리 선거 제도를 독일식으로 딱 바꾸면 그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래서 모으면 한 20%, 25% 이상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있어요. 그러면 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받잖아. 그 25%를 받으면 75석을 받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맞나? 네. 예, 75석 정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당이 항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만수무강 백수하시고 떠날 때까지 그 당이 거기 있는 거야. 그 좋은 방법을 내버려 두고 이 선거제도를 안 고치고 무리하게 당권을 장악하려니까 공천을 진박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진박들이 그러면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충성하냐? 아니에요. 우리 진 교수가 얘기했잖아. 인간 개는 진짜 개만큼 충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헛심을 쓴 거고 2번 당은 1번 당이 왕정의 문제라면 2번 당은 원래 민주정을 하던 정당인데 잠시 귀족정 또는 과두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몇십 명이 패거리를 지어서 야 당대표 너 그만 안 두면 우리 탈당할 거야 으쌰으쌰 이래갖고 막 열 몇 명 나가니까 당대표가 가시방석에 앉았잖아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자리 욕심 때문에 안에서 당이 분당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어디 가서 임시군주를 초빙해다가 거다가 앉혔잖아요. 근데 이분이 현명하고 어진 분이면 괜찮은데 와서 마음대로 해버렸어. 막 안 잘라야 될 사람 잘라버리고 후보도 없는데 잘라버리고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엉망으로. 그리고 좀 처음에 초빙군주가 왔을 때는 관리를 잘해가지고 탈당도 멈추고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관리자로서 잘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의 철학, 자기의 개인적인 신념 이런 거를 당에다가 갖다 매기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요거는 총선 끝나고 어차피 비대위니까 그죠? 비대위니까 어차피 총선 끝나면 그거는 집에 가셔야 돼. 그 점 말씀드리고요. 3번 당은 3번 당은 뭔지 몰라 이 당이. 3번 당은 어떤 당인지 아직 불확실해요. 제일 확실한 거는 호남 지역의 기득권을 누리던 현역 정치인들 플러스 새정치를 꿈꾸고 대권을 꿈꾸는 안철수 씨 이렇게 붙어있는 당이에요. 이 당은 제가 볼 때는 오래가기 어려워. 3번에 투자하시면 코스닥 상장한다고 좋아서 투자했는데 예, 나중에 아마 그 시장에서 그 폐장될 거예요. 퇴출될 거예요. 거기 투자하지 마세요. 4번 당은 우리 무리하게 무조건 4번 밀어달라 얘기 안 해요. 될 때만 밀어달라고 그래요. 몇 군데. 그죠? 몇 군데 될 수 있는 데만 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요 당은 큰 물에서 안 놀아봐가지고 아직까지 까칠해. 걔 이제 국회의원도 좀 늘려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들도 이제 큰 물에 가서 막 놀다 보면 이렇게 까칠해가지고는 이게 장사가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서비스도 개선하고
손님 오시면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지금은 보면 손님 오면 이렇게 삐딱하게 저거 돈 있는 손님이야 없는 손님이야 이렇게 심사하려는 듯한 태도 이런 거 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고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폐장은 안 돼. 이 주가가 급등도 안 하겠지만 꾸준히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면 괜찮을 종목이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당 홍보를 안 하면 또 제가 비록 평당원이긴 하지만 우리 심상정 대표님이 뭐라 그러셔요. 저한테 좀 평당원이지만 당성을 좀 보여주라고 저한테 계속 요구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했습니다.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 어디죠? 거기가 용인에 이제 표창원 후보 나온데가지고 또 제가 또 지원을 나갔어요. 2번 당 지원을 나갔고. 오지랖도 넓어. 자기 당이나 잘 챙겨. 당 그 선대본에서 진중권 당원 이거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은 그렇게 농담으로 하고요. 실제로는 거기까지 차편을 제공해 줬습니다. 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뭐 2번, 4번 지지자들 이제 섞여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특히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는 사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볼 때 우리 당 정말 비례대표 제대로 잘 뽑았거든요. 그 6번에 또 조성주 후보, 그 청년 유니온 활동해가지고 그 30분 배달. 네, 30분 배달 이런 것도 폐지한 이런 일을 했던 훌륭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 후보가 저기 더민주에서 약간 이상하게 뽑힌 15번, 16번보다 낫지 않냐.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야성으로 생각해야 돼요. 야성. 이거 선명 야당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도 우클릭 가면서 이쪽이 없는데 야당다운 야당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정진우 후보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 보셨죠? 야성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좀 낫지 않는가 싶어서 여러분 그 비례대표 웬만하면 아시겠죠? 통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팀을 보더라도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는 왼쪽 날개가 좀 약했어. 그리고 이 이청용 선수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못 뛸 때는 오른쪽 날개가 좀 허전했잖아요. 게임을 풀어가려면 날개가 좋아야 돼. 특히 지금 야권은 왼쪽 날개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너무 보수가 강하고요. 야권도 너무 보수 쪽으로 많이 가버려가지고 축구팀으로 치면 왼쪽 측면 공격수가 없는 국가대표팀 비슷해요 지금. 지금 이제 심상정 또 노회찬 뭐 이런 분들 뭐 박원석 이런 분들 들어가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정진후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 정치의 왼쪽 날개가 좀 힘 좀 쓸 거다. 예, 이렇게 뭐 소감 그런 거 제대로 말했나요? 예, 제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또 우리 당 의원들 저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보여줬던 활약 드라마들 기대하실 거. 비례대표 관련해서도요. 사실 뭐 국민의당도 뭐 훌륭한 후보들 많고 저 더민주도 훌륭한 후보들 많지만. 좀 안타깝잖아요. 어저께 그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저기 정당은 정의당 찍겠다는 분들이 9%인데 지역구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은 2%밖에 안 돼요. 7% 어디 간 거야? 다 딴 당 주는 거 아니야? 예. 그죠? 주로 2번 당 주는 거예요. 2번 당.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2번 당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계시면 지역구 표는 이 동네는 지역구도 그렇고 비례도 그렇고 다 4번으로. 예. 사표를 줄이는 유일한 길이 금방 말씀하셨죠. 그럼요. 이쪽가도 동안을은 4번만 찍으면 한 표도 사표가 없어요. 그냥 예. 예, 이제 슬슬 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 마지막으로 단일화를 사실 정당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일화 같은 것은. 근데 지금 정당들이 뭐 국민의당은 아시다시피 아주 당 차원에서 딱 거부를 해버렸고요. 그다음에 더민주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성적이었고 또 우리 당과 합의까지도 했었잖아요. 근데 김종인 체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야권 연대 하자라고 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안 하자고 하고. 우리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요. 정의당 잘못이야. 정의당 지지율이 이렇게 낮으니까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한 15, 20%까지 올려놓으면 좀 덜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당에서 하지 못한 단일화를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유권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정당이 사실 과제를 떠맡긴 거예요. 좀 난감해졌죠.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죠. 아니 뭐 그거는 말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예. 우리 많이 했고, 근데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대통령 형도 한번 안 보고 끝내면 되나? 요즘 그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옷 보셨어요? 빨간 옷 입었잖아요. 그리고 딱 이상하게 그 이른바 접전지라는 데 있죠. 거기만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뭐 효과가 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허용해 줘야 돼요. 예. 옛날에 뭐 열린우리당 돕고 싶다는 말만 한마디 합법적으로 도울 방법이 있다면 돕고 싶다는 말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법이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그 기각은 했지만 선거법 위반이 있다는 거는 또 인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진짜 잘못된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도 선거운동 다 하고 다니고 미국에서 보면 네. 선진국들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선거운동이 다 허용돼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권 심판하자 여당 심판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당의 실제 당대표가 대통령이라며요. 정은 의원 말이. 그 당의 실제 당대표가 선거운동을 못하게 묶어놨으니까 진짜 이게 홍길동 선거운동이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 잠바가 아니고 그냥 빨간 자켓을 입음으로써 나 새누리당 선거운동원이에요 라고 대통령이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 흉 보려고 그랬는데 편 들어주지. 근데 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좀 선거 개입이 소극적인 것 같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다시 진실한 사람들 찍어달라고 그러시고 그래 해야 돼 지금. 그래야 지금 막 그냥 뚝뚝뚝뚝. 아니 뭐 그거까지는 말 못하고 그냥 원리상 그렇다는 거지 내 말은. 아직 재밌는 상황은 뭐냐면 이제 대통령 가깝게서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파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새누리당이 꽤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40몇 %다가 지금 30대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누구냐면 원인 제공자가 사실 본인이거든요. 대통령 본인. 그게 아니지. 대통령 생각은 김무성 대표가 옥새를 들고 부산으로 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그 진 교수는 자꾸 우리 대통령님을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대통령님은 특별한 분이시라고.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그분의 행보를 이해하기 어려워. 그 정도 훌륭한 분이니까 대통령이 됐지. 괜히 됐겠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정진우 후보님도 지역공약만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정부, 대통령 이제 뭐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 정권의 사실상 잘못된 것들이죠.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저는 교육 분야에서 일하면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했던 것. 당시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교육부 차관이 그랬잖아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있는 일이다. 예전에 논문을 통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잖아. 그렇죠. 후진국의 면모를 대통령이 보여주셔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차관은 그날부로 쫓겨났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의 문제. 지금 통계청의 통계치가 잡힌 이후에 최대거든요. 12.5%. 그리고 뭐 민생, 경제 사실상 모든 것들 민주주의 후퇴 다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 그런 정권을 향해서 자기 당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쫓겨나는 원내대표가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투표 정말 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사회자 같다. 우리 진 교수도 뭐 지금 제일 잘못된 게 뭐 같아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저는 그 시대착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옛날 또 70년대로 되돌려놨는데 경제를 정치마저 딱 지금 그 시대로 돌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정치할 때 정치에 대한 감각에 옛날에 청와대에서 아버지 밑에서 배운 그거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그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장기 집권의 계획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새누리당 아니 대통령이 깔끔하게 끝났으면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봉화마을 가가지고 그냥 동네 그 저 가게 들어가서 막걸리 좀 마시고 담배 좀 피고 그 손녀 자전거나 태워주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워서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그 당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잡겠다라는 것이고 결국 장기 집권이에요.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 일어난 그 공천파동이다라는 게 사실상 지금의 체제 내에서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나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잘 운영하기만 한다면 장기 집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잘만 한다면야 뭐 퇴임하고 나서도 워낙 국민들이 좋아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정당에 딱 행사하고 이런 거 나쁠 거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큰 이 정부의 제일 큰 잘못이 어디냐 하면 살림을 엉망으로 하는 거라고 봐요. 살림이요. 아니 뭐 취향이야 다를 수 있어.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냐 뭐 이런 거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살림은 돈 문제인데 진짜 살림이 해퍼요. 이렇게 살림을 살다간 쫓겨나기 딱 좋아. 원래 가정경제라면. 지금 보세요. 뭐 요즘은 뭐 운동권 친노 이러면 무슨 죄진 사람 취급하는데 아니 뭐 잘못했다고 그래요? 제가 친노라서 열받더라고. 왜냐면 살림으로 보면 다 매번 대통령마다 살림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참여정부 5년 동안 재정적자를 다 합쳐봐야 18조 5천억 원밖에 안 됐어요. 5년간요. 굉장히 건전 재정을 운영했다고요. 그러면서도 보육비 지원도 늘리고 기초연금도 도입하고 뭐 그 장기요양보험제도도 도입하고 뭐 건강보험도 혜택 늘리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18조 5천억 원밖에 재정적자가 안 났어요. 그게 정부가 적자를 좀 보는 건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한 전체 GDP 중에서 한 1, 2% 정도의 적자를 보는 거는 큰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1억 연봉 버는 사람이 100만 원 정도 빚진다고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GDP가 그 당시에 1조 원 좀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은 1조 5천억 원 정도 되니까 1조 원 GDP면 그죠? 한 100조 원 정도 빚지는 거는 5년 동안 큰 문제 없어요. 지금 국가 부채가 600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국가 부채 중에 어떤 거는 이제 돈을 빌려서 뭐 산 것도 있기 때문에 금융성 채무는 또 달라요. 문제는 적자 채무인데 적자성 채무. 그러니까 걷어들인 돈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 때 은행들 살리려고 정부 자금을 투입해서 주식을 취득하고 정상화 시킨 다음에 다시 주식을 되팔아 가지고 많이 회수했잖아요. 그런 금융성 채무는 괜찮아요. 또 우리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려고 외국환 평형 채권 기금 같은 외평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빚을 얻어서 그걸로 달러를 매입해서 외환 보유고를 축적하고 나중에 달러 팔면 또 돈 생기는 거니까 괜찮다고요. 근데 문제는 적자성 채무인데 이 적자성 채무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60조 원이었어요. 연평균 32조 원, 33조 원. 근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3년간 165조 원이에요. 3년간이요. 이대로 가면 박근혜 대통령 5년 동안 250조 원 정도의 적자성 채무를 남기게 돼요. 이게 문제가 무지하게 심각한 거거든. 다음 정부를 정권 교체를 해서 지금 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하면 쓸 돈이 없어요. 펑펑 다 써가지고. 어디다 퍼줬냐? 국민들한테 퍼준 게 아니고 재벌한테 퍼준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감세, 그거를 원위치를 안 시켰기 때문에 법을 한번 고쳐놓으면 항구적으로 감세가 되잖아요. 그게 누적되면서 지금 그 효과가 계속 쌓여서 연간 50조 원 이상의 적자 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나라 경제를 아주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성장률은 2%대밖에 안 되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평균 4%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2%예요. 나라 살림, 나라 경제를 완전히 망쳐먹고 있는 정권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붕괴하지 않고
이런 건 다 감춰버리고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주고 나와서 맨날 막장 드라마 생중계를 하고 있는 이런 언론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저는 너무너무 안쓰럽고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정권을 꼭 끝장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 정권을 확실히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 정진호 후보 예,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아니 끝장낼 각오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는 이번 새누리당에서 나온 공약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 지면은 교육감 직선제고 뭐가 없습니다. 다 중앙정부에서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의 의사 따위는 듣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 정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반드시 이곳 안양이 변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을 바꾸면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없고 핑계대는 야당이나 핑계대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편을 들어가며 정권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야당다운 야당, 이 변화를 이번에 꾀해주지 않으시면은 우리 정치는 그야말로 더 막장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이 확실하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반드시 누구여야 합니까? 고맙습니다. 네. 우리 노유진의 정치 카페는 노시가 없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정유진의 정치 카페가 됐습니다. 우리 정시기 때문에 후보님이 이름이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너희. 그리고 저희 방송이 선거 전에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선거 전에는요. 그래서 오늘 이거 가서 편집해가지고 뭐 내용은 편집 안 합니다. 중간에 잡음 이런 거 제거하고 듣기 좋게 그 서둘러서 업로드하면 선거 전에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 우리 노회찬 대표가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다시 되찾아가지고 저 창원 성산에서 올라오면 그때 가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방송으로 만나 뵐 것 같아요. 방송이 아니고 우리 음성 파일이잖아. 그렇죠. 네. 방송통신심의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개무시하죠. 그래서 선거 전 마지막 방송 인사를 드리면서 진짜 제가 지금 딱 희망을 걸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젊은 유권자들이 꼭 투표하겠다는 의사, 이게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거.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일수록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거. 이거 말고는 지금 이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180석을 저지할 수 있는 다른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 그건 투표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 큰 문제가 있다, 뭔가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라면 지금 사전투표는 이미 끝났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6시,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4월 13일 수요일 투표를 꼭 해주십사. 그렇게만 하면 새누리당의 의석수를 180 마이너스 알파, 이때 알파는 10보다 큰 정수,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원래 예정에도 없던 이 방송을 여기에 편성한 데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를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호부 호영을 못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죠, 어떤 건지는. 그래서 지역에 돌아가셔서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십시오. 저 정당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당에서 안 하고 우리한테 넘겨버렸어요. 그 단일화의 과제를 우리가 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셨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방송 업로드되면 그것들은 좀 주변에 많이 권해주시고요. 주변에서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십시오. 그럼 되겠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선거 끝나고 예의도 재선 의원이 되셔가지고 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 전에는 볼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1시간 넘게 지금 앉아있다 보니까 조금 쌀쌀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노유진의 아니 정유진이구나. 정유진의 정치 카페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렸는데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